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70년 6년 만에 사라지는 공무원 복종 의무. 공무원 복종 의무라는 게 있었는데 네. 요게 76년 만에 사라진다. 도대체 어떤 조항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이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1949년에 제정된 이후로 지금 76년 동안 유지를 해왔는데, 네. 그런데 이번에 인사혁신처가 입법 예고한 그 개정안에 따르면은 이 표현이 복종 의무가 삭제되고 상관의 지휘 감독에 따를 의무로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사혁신처는 이제 공무원이 명령 복종 구조에 갇히지 말고 좀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는데, 네. 상관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은 네. 이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걸 이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뭐 승진 누락이나 징계를 주면 안 된다, 이런 점도 명확히 넣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지금 이건 국가공무원 얘기를 한 거고, 지방공무원에 적용되는 이 복종 의무 조항도 62년 만에 삭제가 됩니다. 76년 동안 그대로 이어져 온 조항인데 지금 이 조항을 없애는 어떤 계기, 이유가 있는 걸까요? 네, 이거는 이제 지난해 있었던 그 12.3 불법 계엄 사태 때문인데요. 당시에 그 상관의 명령이면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구조가 이제 문제를 낳았다, 이런 지적이 나왔었거든요. 또 공직사회 전반이 아무래도 좀 상명하복 문화에 갇혀 있어서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공무원인데 상관에게 충성하는 공무원이 됐다, 이런 이제 부작용은 계속 지적이 됐었고요. 예. 그리고 또 상관의 지시가 위법하면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는 대법원에서도 일관되게 인정해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판례 내용이 이번에 네.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수평적 행정 문화로 가겠다, 이런 좀 선언적 의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짚어볼 게, 이번에 이제 내란 사태에서 이제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이 가장 문제가 된 곳이 군인 조직이잖아요. 네네. 근데 국방부도 군인의 그 명령 복종 의무 조항을 바꾸겠다고 밝혔어요. 지금 이제 범 여건을 중심으로 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는데, 국방부 역시 여기에 이제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행 군인 복무 기본법에는 네.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예, 돼 예. 있거든요. 예. 이를 정당한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걸로 이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 뭐 검찰,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폐지되는 것으로 확정은 됐습니다만 등등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 다 해당되는 그건 얘기예요. 앞서 얘기한 건 공무원이고요. 이건 네. 군인은 또 따로 법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또 제정을 네, 한다는 네. 건가요? 이건 이제 국회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앞서 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도 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위기 상황에서 군인은 이제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좀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이제 현실을 반영해서 국방부에서도 요 그 개정안을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서 개정을 하고 네. 복종 의무 없애는 걸로, 군인도 군인법에 따라서 이 부분을 조정한다. 네, 이건 이제 국회를 중심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위법한 판단인지 아닌지 그 기준은, 그 판단 기준은 어떻게 마련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 구분 어떻게 하냐, 이 판단 기준이 좀 가장 어렵다, 애매하다, 이런 네. 얘기 나오는데, 특히 지금 이제 군인들과 관련해서도 복종의 의무를 조정한다고 하니까, 없앤다고 하니까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맞습니다. 기준을 뭘로 삼을 건가? 일단 인사혁신처 설명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좀 따로 마련하겠다. 예를 들면 뭐 명백한 법령 위반인지, 네. 이제 사적 이익을 위한 지시인지, 아니면 고의로 권한을 남용한 건지, 이런 거를 좀 세부 규정에 담을 거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얘기하신 대로 국방부 같은 경우는 요 초기에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사례, 대처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겠다, 뭐 법령 해설서, 교육 자료를 통해 상세히 알리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금 군인의 핵심 가치인 명령지휘 체계, 그리고 전투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정당한이라는 모호한 기준이 군 지휘 체계를 흔들 수 있다, 이런 이제 지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네. 이 복종 의무 외에 바뀌는 이제 국가공무원법 관련해서 육아휴직 관련해서 기존에 이제 자녀 나이가 8세 이하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이거를 12세 이하,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난임휴직도 도입이 되는데, 네. 그동안은 난임 치료를 하려면은 이제 질병휴직을 사용했어야 됐는데, 네. 앞으로는 휴직 사유 별도로 인정하고 이제 특별한 사용이 없으면 이제 허용하겠다, 이런
거고요. 또 음흠. 스토킹이나 음란물 유포 같은 이제 성 관련 징계시효가 3년이었는데 네. 이것도 10년으로 크게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지금 설명해 주신 뭐 그런 부분들은 음. 크게 뭐 혼란스러운 건 이견이 없을 없을 것 것 같고요. 같은데 네네. 그 복종 의무를 폐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어떻게 삼을 거냐는 두고두고 좀 이야기들이 토론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예,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이 네. 됐잖아요. 그리고 이게 원래 처음에 법이 만들어질 때는 제정 초기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라는 단서가 있었는데 그게 예. 1963년 군사정권이 도입되면서 음. 박정희 군사정권이 도입되면서 그 의견이 그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음. 그때 원래는 취지는 어쨌든 복종을 해야 되지만은 뭐 이견이 있거나 문제가 음. 있으면은 하급 공무원이 네. 문제 있는데요라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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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러니까 이거가 공무원들의 반응은 음. 이게 지금도 사실은 법원 판례로도 그렇고 음. 위법한 지시에 거부를 한 것이 정당하다. 음. 그리고 그 위법한 지시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게 여러 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음. 사실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라고. 지금 복종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도 음. 개별 사건으로 법원 가면 예.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하급 공무원들이 다 이겼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의 제기했던 예, 공무원들이? 부당한 지시, 불법적인 지시를 거부했을 경우에 이긴 네. 경우가 많이 있고 판례로 쌓여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달라지는 게 그 없다라고. 예. 판례 그 이긴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위법적인 지시였네, 문제 있는 지시였네라는 것이 이제 전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위법한 거 같은 경우에는 예. 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재판에 결국은 받아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정확하게 판가름 하려면. 그런데 웬만해서는 법조항 보면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음. 크게 문제가 아닌데 소위 말해서 이제 부당한 지시 이거를 좀 폭을 넓혔을 때 위법인지 아닌지 모호한 부분에서의 좀 무리한 지시, 부당한 지시. 위법이라는 건 명백한데 이제 부당이라고 갔을 때는 이게 그 명령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당할 수 있는데 또 명령을 내린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왜 부당해?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 이게 부딪힐 수도 있다. 보는 사람에 그럴 따라.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행정 처리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은 뭐 예. 코로나19가 왔을 때 그때 이제 긴급하게 예. 우리나라가 전 국민들 뭐 비대면으로 하고 몇 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좀 신속하게 뭔가를 진행을 했는데 여러 이제 이게 뭐 절차적으로 맞는 것이냐 뭐 이런 논란들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따지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장점이었던 신속한 행정 이런 것들이 조금 지연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가 이제 있는 거고요. 군은 그 조탱 기자가 얘기했던 게 지금 군인 복무 기본법 제 25조에 네. 명령 복종의 의무가 있는데 이거를 정당한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로 정당한을 넣은 거예요. 복종 의무 앞에 정당한이라는 말을 삽입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국회 국방부가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네. 미국, 영국, 뭐 프랑스, 독일 이런 데 법령을 본 결과 명백히 위법한 명령은 이행해서는 안 된다고 다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적법한 명령이 아니라 정당한 명령으로 바꾼 거는 법을 따지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적법성 여부는 법원에 따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법을 따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복잡한 문제가 되니까 정당한 명령으로 조금 더 완화해서 모호하게 이렇게 놓은 건데 특히 이제 군 같은 경우에는 네. 우려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전선에서 지금 사지에 있는 건데 이게 정당합니까 아닙니까 적법합니까 아닙니까 이런 거를 따지는 게 맞느냐. 근데 어쨌든 지금 불법 비상계엄 때 있었던 그 부작용들 어쨌든 명령이 오니까 그게 불법인지 비상계엄이 불법인지 아닌지 잘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명령 복종하고 나는 이건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을 조금 명확하게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12.3 계엄으로 놓고 보면은 당연히 필요한 음. 거죠. 아니 이거 잘 정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따르지 않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또 이걸 전쟁시로 놓고 본다면 그럼 그때마다 정당한지 안 한지를 이거 따지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다른 사례로 놓고 보면 또 좀 헷갈리는 면이 있고 예. 그러네요. 예, 뭐 그런 우려들이 나오니까 그거를 좀 더 대통령령이나 이런 걸로 명백하게 하겠다라는 거고. 예. 이제 뭐 하나 조선일보가 사설로도 썼는데 네. 검사학명 이번에 네네. 소위 말해서 이제 검사장들 18명이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이 대장동 황소 포기와 관련해서 의견을 좀 물어본 거 이거를 이제 항명으로 봤잖아요. 근데 음. 그거 항명으로 근거 민주당이 주장한 게 국가공무원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국가공무원법은 지금 바꾼다고. 예, 바꾼다고 하고 있고 그거는 항명이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의제기권을 지금 준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검찰청법도 상급자가 지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검사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가 자체가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다. 지금 왜냐하면 민주당도 상관의 지휘 감독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라는 거를 법으로 명문화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검사들도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당 말 안 들으면은 항명이고 다른 쪽에서는 복종의무 폐지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 예. 자, 76년 만에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이제 삭제된다는 이 부분 정리를 해봤고요. 뭐 세심한 부분들에 대한 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도 그 안에 대해서 마련하기로 했으니까 좀 예, 봐야 될 것 지켜보죠.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갑니다. 법원행정처 대신 사법행정위원회. 예, 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드는 방안을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요거는 사실 얼마 전에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제 공식화가 됐다는 의미인 건데요. 네.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어제 그 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가 있는데 국회에서 입법 공청회를 열고 여기서 네. 이제 설명을 했어요. 네. 핵심은 지금 대법원장에게 쏠린 권력을 이제 분산시키기 위해서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겠다는 건데 대신 이제 외부 인사가 포함된 사법행정위원회를 새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지금 법원 행정처는 법원 인사, 뭐 징계, 예산, 그러니까 사법행정 전체를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법부 컨트롤 타워.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 법원 행정처를 또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법원 행정처의 정책과 운영 방향을 다 결정해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법원장에 이제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의 문제 의식은 사법농단 사태에서도 이런 집중된 권력 구조가 문제점을 드러냈다. 법원 내부 민주주의가 부족하다 이런 이제 문제 의식이 있습니다. 대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네. 사법행정위원회인데 사법행정위원회 구성부터가 완전히 달라져요. 13명인데 네. 법관이 아닌 외부 인사가 대거 포함이 돼요. 외부 인사가. 네, 그러니까 비법관 같은 경우는 최소 7명에서 최대 9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지금 13명 기준으로 보면은 비법관 과반 체제로 운영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도 두 가지 안이 있는데 네. 외부 인사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거나 아예 대법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겸임하는 방안 중 둘 중에 무엇으로 갈지는 좀 논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위원장은 그렇고 아까 위원회 외부 인사들 넣는다고 했는데 네. 어떤 인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외부 인사는 뭐 법원 공무원 노조에서 추천하거나 인권이나 사회적 약자 분야의 전문가 1명, 뭐 전직 공무원 출신 이런 여러 비법 쪽의 인사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비법 쪽의 인사들이 들어간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법행정위 그렇게 구성이 되는 사법행정위에서는 어떤 일 하는 거예요? 뭘 네. 결정해요? 핵심 업무는 이제 법관 인사, 뭐 보직, 징계, 예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권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행정처가 했던 네. 일들을 어떻게 보면 사법행정위원회가 한다고 볼 수 있고요. 하던 일은 그대로 하는데 네. 외부 인사들이 대거 들어간다. 네, 그리고 이제 논의를 해서 의결을 하는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최종 임명권은 대법원장에게 있지만은 그 전에 사법행정위원회를 거쳐야 되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있는 대법원장의 독점적 권한이 이제 크게 축소되고 외부 인사들이 그 의사 결정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구조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법행정위만 바뀌는 게 아니라 판사들의 의견 기구인 판사회의의 권한 좀 대폭 강화가 돼요. 기존에는 자문기구 성격이었는데 앞으로는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거나 법원의 주요 사안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격상이 되고 또 사법연수원장을 제외한 모든 법원장이 이제 해당 법원의 판사회의가 뽑은 후보 중에서 임명이 됩니다. 잠깐만요. 모든 법원장, 네. 어디 법원장, 어느 지역 법원장 그 법원장을 판사회의가 후보를 뽑아서 거기 중에서 임명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인사 이걸 구조가 완전 바뀌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걸 취지는 윗선의 권한을 이제 분산시키고 밑에 현장 판사들의 네, 이제 네. 목소리를 더 키우는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예. 이렇게 되면 인기 투표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전반적으로 일단 법원 행정처가 사법행정위, 그러니까 법원 외부인들이 와서 인사하는 이런 조직으로 바뀌게 된다면 결국 그리고 저 각종 법원장들도 판사회의에서 뽑게 된다면 결국 대법원장 힘은
상당히 빠지겠구나. 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 아무래도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민주당은 지금 이제 사법농단 이후 사법행정을 대법원장 1인 권한이 너무 집중되는 건 불리하겠다 이런 취지고 이제 그렇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이거 사법 독립 침해하는 거 아니냐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우려가 있냐면은 네. 사법행정 핵심을 외부 인사에게 넘기는 건 위험하다. 그리고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 특히 가장 민감한 게 법관 인사예요. 네. 그 법관 인사가 재판 독립과 직결되는데 그 판단을 그 비법관 다수인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불만이 이제 법원 내부에서 나오고요. 아 그리고 이거는 좀 별개로 또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게 그 정관 예우 부분 있잖아요. 네.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금지 5년을 넣었습니다. 기존에는 1년간 금지였는데 너무 유명무실하다 하면서 이제 5년으로 확대된 것이 있고요. 네. 이제 민주당은 이거를 당론으로 밀어붙여서 올해 안에 이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인데 네. 뭐 아무래도 좀 국민의힘에서도 이거 사법부 파괴라고 반발하고 있고 법원 내부 불만도 나오고 있어서 좀 진통은 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자, 큰 변화네요. 큰 변화. 김준일 평론가 예. 어디에 주목하세요?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네. 2020년에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의원이 음. 이 비슷한 법안을 이제 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때도 상권 분립 위반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이탄희 의원이 발의를 했던 거는 그때 양승태 대법원이 소위 말해서 이제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 박근혜 정부 때 사법 거래를 했다. 그래서 판사들의 더 뭐 이제 법원 행정처의 뭐 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빨간 펜으로 뭐 판결문 막 바꾸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장이 뭔가 결정하면 거기에 수직적으로 다 따르는 구조. 법관은 개개인이다 헌법기관이고 독립적으로 이제 재판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이런 비슷한 제도로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위헌 논란이 그때도 있었으면 이제 어떤 게 위헌 논란인지 봐야 되는데 네. 어제 이제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 심의관이 나와서 주장을 한 거는 뭐냐면은 이 헌법 교과서에도 이제 사법권에는 사법행정권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을 하는 것도 사법권에 포함이 되면은 비법관들이 와가지고 이거를 더 다수가 과반 13명 중에 지금 7명에서 최대 9명까지 이제 비법관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비법조인은 아니고요. 네. 비법관이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그럼 뭐 알 수 없는 건 거죠? 아니요, 지금 구체적으로 비법관위원회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예. 대한변협, 지방변협 등이 공직에서 물러난 지 2년 지난 비법관 출신 1명과 2명, 한국법학교수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법학교수 1명, 법원 공무원 노조 1명, 대법원장이 인권 및 사회적 약자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비법관 인사 1명이니까 예. 상당수는 어쨌든 법조인이에요. 그러니까 다만 법관이 아니라 판사가 아니다 쉽게 근데 얘기하면. 법조인이어야 된다라는 규정 거기 없잖아요. 거기는 지금. 없죠. 예, 예. 비법관이라는 규정만 있는 거지 법조인이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기에 따라서는 비법조인도 들어갈 가능성이 그 안에는 있는 것 같은데요. 있죠, 당연히. 예. 법원 공무원 노조가 1명 추천을 하면은 여기에 예, 그렇죠, 꼭 뭐 그렇죠.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예. 말하는 건데 어쨌든 대한변협이 추천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법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다 들어가서 하는 건 아니다. 그럴 리는 없을 거다. 그 정도의 이제 안전장치는 이 법안에 이제 마련돼 있는데 어쨌든 판사는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다. 법원조직법 41조인데 이게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의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또 근거기도 한데 여러모로 법 위반이다. 어쨌든 이게 그리고 오히려 인기 영합주의가 돼가지고 굉장히 조직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와요. 법원 내부에서. 그래서 이거는 일단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좀 어떻게 조정이 될지 사실은 법관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이대로 가지 않고 뭐 그렇게 좀 관측을 해봅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굉장히 중요하죠. 입법부의 독립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사법부의 독립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판사들이 우리를 판결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신의 영역 같은 거잖아요. 무기징역을 줄 수도 있고 몇 년형을 살아라 할 수도 있고 사형을 내릴 수도 있는 이런 정도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누군가의 외압에 흔들린다, 독립성이 훼손당한다 한다는 거는 그러면 그 판결에 우리는 따를 수가 없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돼서 안 된다는 그 원칙하에 가장 좋은 안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소개를 해드렸고 세 번째 이슈 넘어갈까요? 네, 트럼프, 시진핑 사이의 미묘한 기류. 미묘한 기류. 요건 오늘 저희가
2부 인터뷰로도 준비했는데 일단 상황들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통화한 네. 사실을 이제 밝혔어요. 예. 그러면서 내년 4월에 베이징 방문 초청을 공식적으로 받았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수락했다고 했어요. 예. 이번에 이제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은 2017년 트럼프 일기 때 이후 8년 만이라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시진핑 주석도 미국 국빈 자격으로 방문할 가능성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시진핑 주석이 내년 중에 미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양국의 이제 방중 방미 자체가 미중 갈등 관계에서 좀 상황이 좀 국면이 전환하고 있다 이런 시그널로 읽힐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금 미묘한 온도 차이가 있다는 거는 이제 각자 밝힌 내용, 그러니까 방점을 좀 다르게 두고 있어요. 통화를 했는데 네. 둘이 같이 했는데 양쪽이 통화 후에 밝힌 내용이 좀 다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미국 쪽은 뭐 경제나 농산물, 펜타닐 이런 문제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자국의 농민들, 내수 이런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고 네. 반면 중국은 지금 대만 그 전략적 안정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일본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거를 고려해서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한 이후에 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에게 또 따로 전화를 걸어서 우리는 친한 친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요 중일 안보 갈등 앞에서 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이렇게 지금 다투기 시작한 게 한 보름 됐거든요. 악화 일로인데 트럼프가 뭐 공식 개입은 아닙니다만 지금 두 정상하고 통화를 했다는 이 지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냥 뭐 친구끼리 안부 전화한 거 아니잖아요. 저는 요거 다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2부에 조한범 박사와 함께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